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나올 수 있을까요? 윤석열 참 기록도 많이 세웁니다. 법기술자들의 농단으로 윤석열 구형이 나흘이나 늦춰졌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참 가소롭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차디찬 아스팔트를 떠올리고 눈보라 속에 키세스를 소환합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선택지에서 특검이나 재판부는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덕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국민의 자각과 열망이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내란을 막아냈으니 국민이 명하는 대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제일 좋은 상품을 제일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정어리몰 칭찬합니다. 육포는 지금 너무 맛있다고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소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구매하시고 드셔보신 다음에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리뷰는 소개해드렸죠.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드럽고 또 매콤한 맛이 아주 또 매력이 있어요. 매운 것 같으면서도 뭐 어떻게 좀 이게 세 가지 맛이거든요. 오리지널 맛, 치즈 맛, 매콤한 맛. 그런데 다 드실만하고 야 육포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이건 뭐 술안주로도 좋지만 그냥 뭐 보시면서 씹어서 드시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봉지에 1,500원도 안 되는 그런 값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이럴 때 많이 시켜놓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타이백 감귤. 감귤 타이백이 어떤 건지 제가 재배법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는 분은 또 아시더라고요. 이걸 드셔보면 귤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이제는 우리 귤도 경쟁력이 있네. 그런 생각 드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5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고당도 감귤 한번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장어도 아직도 많이들 사랑을 해 주시더라고요. 장어 드시고 힘내십시오. 몸에 좋은 장어. 이게 1kg에 25,900원인데 먹어보니까 어제 어떤 분은 이거를 또 튀김가루에다가 싸가지고 튀겨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아이디어들 좋으세요. 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튀김가루에 또 드시는 방법도 있군요. 몸에 좋은 프리미엄 장어도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해는요 힘내셔야 됩니다. 힘내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도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로 주문하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1551-3158입니다. 혹시 지금 주문 많이 하고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해 주시면 친절하게 받아 드릴 겁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상당히 출근길 불편을 많이 겪으셨죠. 어제 눈까지 와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시내버스 한참 기다리다가 오늘 파업이구나 뒤늦게 알고 아주 발 동동 구르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하루빨리 파업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윤석열 구형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세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네. 아침에 오는데 뭐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 네, 저 지하철 타고 왔기 때문에. 아, 지하철. 네. 지하철은 또 괜찮죠? 네, 근데 평소보다 많이 붐비더라고요. 네. 네.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아주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윤석열 구형 나올 수
있을까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스케줄상 왜냐하면은 서중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 뒤에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한 다음에 피고인들 한 명씩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구형은 나온다. 네, 구형하고 나서 그 뒤에 진상짓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서중조사하는데 뭐 12시간씩 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10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김용희 의원과 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녁 무렵에는 구형을 하고 그 뒤에 변호인들이 변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윤석열이 A4 용지 40장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네. 그거 읽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A4 용지 40장이면 다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장 정도면은 그냥 보통 속도로 읽어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6시간에서 8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무슨 어디 가가지고 방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변론하겠으니 이만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침대 뭐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무슨 짓을 할지 또 모르겠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변론을 할 때 혀가 짧아가지고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별의별 진상짓을 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싶은데요. 근데 다만 하나 그냥 일말의 기대감이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자기가 계몽령을 하려고 했다며요. 그래놓고 자기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온갖 진상짓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 여론이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이성은 갖추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왜 그러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전혜원 원장님,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일이 없는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인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남아있는 윤 어게인 세력에 한 번이라도 본인을 더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과 김용원의 변호인 측의 태도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사태를 이렇게까지 400일이 넘도록 내란 재판 과정 자체를 희화화시킨 지기현 부장판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심지어 사법부에 있던 판사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고요. 시민들이 막아내지 않았다면 국회에 탱크와 헬기가 들어오고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끌려 내려가고 총을 든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 어쩌면 더 많은 시민들이 유혈 사태로 희생됐을 그런 사건을 우리는 겪었어야 될 겁니다. 그때 사법부가 막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밥 먹다가 혹은 회식하다가 슬리퍼 끌고 집에서 뛰쳐나가서 이 사건을 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과연 내란 사범에 대해서 준엄하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이제까지 구형도 내리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최근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했는데 묻고 싶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님 프로 판사이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법조인입니까? 오늘이라도 단호하게 내란 수계 세력과 그 세력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감히 법정을 농락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제대로 된 재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기현이 답합니다. 저는 오락부장입니다. 사양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치적인 에너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는 보여요. 뭐 재판에서 아무 도움 안 되는 건 자명하고 저런 변론 한다고 해서 뭐 지기현 부장이 아이고 기다물 만한 얘기구나 내가 경청해 야겠다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기도.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를 못 시키면은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항소심에서도.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난 박근혜처럼 재판받을 때 쥐죽은 듯이 재판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이른바 소구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 재판을 이슈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재판이 있는 것 같고 특검에는 시간을 뭐 7시간 반씩 주면서 왜 우리 보고는 짧게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뭐 명분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사면을 하려면은 뭐 바뀐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에는 정치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다 잊혀진 존재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럼 뭐하러 사면하겠어요. 근데 뭔가 지지층이 결집돼 있고 일부라도 그러면 뭐 사면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고려하지 마시고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좀 뭐 고민을 자꾸 하고 있고 뭐 올렸다 내렸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빨리 통과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궁금하다. 그 의도가 뭘까 두 가지로 짚어본 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함으로써 한 줌도 안 되는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적으로 지금 변호인을 맡은 자들이 변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정치적인 몸값 올리기 이하상의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제 김용현이 뭐 처음에 왔다 갔다 했죠. 뭐 서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랬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내가 모시던 대통령님인데 우리 대통령님을 어떻게 우리 같은 잡것들하고 함께 모여서 구형을 하게 한단 말인가. 독상을 차려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재판 그 결심 공판 그 기일에는 빠지게 해드리고 우리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래서요. 그러면 별도로 사형해드려? 그걸 또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권우현 변호인이라고 뭐 빨리 말을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그러면서 질질 끌었던 변호인 있잖아요. 그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변론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제가 재판 변론할 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재판 변론 중단을 시켰습니다. 재판 중단을 시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변론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 중에 아니 니들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은 언제 얘기해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방해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다 협의된 거고 협조가 된 거고 우리가 성봉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마사지를 무척 하더라고요. 이하상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 뭐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하던데 저도 이제 그게 드러나야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요. 저희 변호사들이 피고인이 뭐 8명, 9명 이런 사건들이 각자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은 한 재판에서 이제 병합이 돼 있는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가 혼자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막 짜증나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우리는 언제 해? 재판은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좀 제지를 해달라. 균형 있게 좀 골고루 변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의견 진술을 하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저번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들이 다 짜고 뭐 무슨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저렇게 뭐 진격의 변호사 저 양반들이 앞서서 시간 지연하는 것을 다 용인하고 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용현 변호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야 할 일을 완수해서 네,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치쇼 자기들이 볼 때 정치쇼 마당인 거예요. 그 정치쇼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가 김용현 측이 같이 말을 다 섞어버리면은 어느 한쪽 특히 윤석열의 말이 도드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변론기를 다시 잡았을 경우에 최종 결심 공판을 다시 잡으면 그러면 윤석열의 동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김용현 변호인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그 다음 변론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때 윤석열이 오늘 시간 최대한 쓰도록 만들어준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한마당을 한판 자기들끼리 구출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서로 간에 약속한 거 아닌가 또 싶더라고요. 이건 근데 저는 유튜브와 극우가 낳은 괴물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극우 세력이 일부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권우현 변호사라든가 이하상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왜 유튜브까지 굳이 출연할까? 지금 본인들의 코인 장사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극우 세력에 충성하고 있는지 내란 수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극우들이 이 사람들 향해서 몰려들고 가장 나쁜 것은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들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당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정책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다 보니 점점점 신이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배풀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단절하기 위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에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내란 세력을 변호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을 절대 주지 않는다. 라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유튜브도 최소한의 좀 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보면 야권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정의를 외쳤고 상식을 외쳤고 약자들의 편에 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 극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를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와 극우와 정치가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참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대구 반응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구 제가 지난 주말에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붕어빵 할아버지한테 이제 갔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붕어빵을 이제 팥도 넣고 이제 하는데요. 짜증이 났어. 라디오 틀어놓고 시사방송 틀어놓고 했는데 짜증이 나. 화가 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박근혜는 좀 불쌍하게 봤거든. 근데 윤석열이 아주 괘씸해. 이게 무슨 정서냐면은 박근혜 때 머리 막 풀어헤치고 막 불쌍하게 재판받았어요. 재판도 뭐 이렇게 버꾸라지 짓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받고 가족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아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한테 휘둘렸구나. 아이고 불쌍해.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대구에서조차 윤석열을 불쌍하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재판받으면은 아주 괘씸하게 보고 그 정서의 이제 근원이 뭐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악재들이 많은데 다 덮여. 이 사람이 도와준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구의 민심이 다 뭐 부정선거 세력이고 뭐 윤호건이 세력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엄청 괴로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하니까 참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양측면 다.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국민들은 아예 지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지지해 줬고 또 윤석열 뭐 조금 지지도 떨어지면 대구 가서 조금 뭐 또 힘 받아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대구 시민들은 아마 속이 더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보면은요, 김건희가 나서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건희 보고 제발 나오지 말라고, 영남에서도 김건희 보기 싫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감이 크겠습니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법정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뒤늦게 법정에 나와가지고 온갖 진상짓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자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영남에서 볼 때도 물론 이제 보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감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이딴 식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가서 윤석열이 스스로 사면 복권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지지해주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도 시간 끌기 전략 최대한으로 쓸 것 같은데 특검이나 재판장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검도 말리고 재판장도 좀 단호하게 재판을 지휘해야지요. 어제 이적재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던데요. 이하상 변호사 참 이해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어제 인정신문을 하는데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이렇게 불렀다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게 시비를 걸 사안인가 싶은데요. 일단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앞쪽 피고인부터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세요. 이쪽 피고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세요. 재판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사건 재판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또 방첩 사령관이셨고 또 드론 사령부 사령관이셨습니다.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구합니다. 인정신문 마친 다음에는 성명 붙여서 합니다. 인정신문 안 했다고 해서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하시면은 재판장의 권위가 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후 절차는 앞서의 결정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도 중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우를 말씀은 갖춰서. 아까 드렸습니다. 도대체 재판을 누가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장이 진행하는지 이하상이 진행하는지. 아니 정말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지금 네가
이 재판의 피고인으로 나온 그 사람 맞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성명과 인적사항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주사를 놓기 전에 이 주사를 맞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건데 강수영 같이 생겼네? 강수영이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야죠. 예. 아니, 누군지를 그럼 알고. 왜 주민등록증 확인합니까? 확인하자고 그러는데 나요. 나 몰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군대에서도 그 초소에서 아무리 알던 장교가 와도 관전성명 대라 그러고 누군지 물고 안고 묻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정신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동일성을 확인하려고. 근데 이쪽 피고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10이라고 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저는 진짜 그 생중계의 폐해라고 봐요. 전 진짜 저 사람들이 있는 거는 아예 이제는 앞쪽은 생중계를 안 하든지 녹화 방송을 하든지 뭐 하여튼 조치를 취해야 돼. 저 사람이 생중계를 하니까 계속 그 자기네들 시청자가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또 생중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리니까 오히려 저는 어제 보고 저 집만 보여주고 또 퇴정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생중계 폐해라고 그러면 생중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돼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런 모습 보면 거지 왕초를 보는 것 같아요. 거지들이 왕초 세워놓고 난 다음에 우리 왕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거 조폭이나 거지들이 옛날에 그 패거리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사법심사대에 올라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오히려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법체계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할 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재판장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감시 명령까지 내리고 단호하게 중원부원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거꾸로 딱 잘라버리고 백대환 부장 같은 경우에는 10초 침묵으로 그냥 싸늘하게 맞는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연기해달라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라고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 거는 저는 변호사들과 내란 세력도 있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판사들의 실력이나 우유부단한 그리고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자세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생중계 말씀하셨지만 생중계의 취지는 매우 좋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이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고 오히려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보고 있는 지겸 부장판사와 일부 법관들의 태도가 굉장히 유감이다. 이 점을 짚고 그러니까 저런 자를 헛소리하게 그냥 놔두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호랭이님 이하상 교도소 감치 언제 하냐 빨리 해라 좀 그러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왜 저기 아직 감치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강치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법원이 무슨 고려해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구형까지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감치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법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이 전반적으로 지금 법원의 신뢰 회복이나 판결에 대한 승복이나 뭐 사회 갈등 봉합이나 이런 대명제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법원이요 절차를 아무리 나이스하게 하고 이쪽 저쪽 다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저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최대한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판결 불복해요. 저 인간들은 법원에 대해서 공격할 사람들이고요. 법원 때려 부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병적으로 절차 보장하고 이야기할 기회 많이 준다고 해서 저들이 고분고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오히려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 보는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해서 신뢰가 오히려 올라가지. 뭐 이쪽 편 저쪽 편 마치 극우 세력도 하나의 그 사회적인 하나의 포지션을 선점한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이들도 공정하게 뭐 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뭐 어중간한 중간자적 입장을 자꾸 취하면은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게 아니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OTT나 이런데 사법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판사하고 변호사가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 보면서 내란 이후나 이 지금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다 무너졌구나. 그걸 희화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봐요. 직위원이 내란 재판을 맡고 내란 재판을 맞으면서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첫 재판할 때 윤석열을 지하로 들여보내고 인정신문할 때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사법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 틈에 변호사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걸 이미 학습해 버렸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 가서도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하상 저자 빨리 감치를 시켜가지고 이 추운 겨울 구치소 바닥에서 반성 좀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지 눈에는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눈에는 내란을 일으킨 내란 중범죄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인정신문 하는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뭐 대통령님 맞으세요? 아, 그 대통령님 같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아는 변호인이 저따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용량님 내란 수계 반란 수계들 재판 관심 없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노리는 겁니다. 저자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을 1년 이상 견뎌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대에 세운 겁니다. 그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거 지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어떻게 끌든지 간에 저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내란 세력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내세웁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지 않느냐. 아무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사형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사형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사형 집행 못하지 않느냐. 실익도 없다. 그러면 무기징역 구형해서 무기징역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명예교수는 이런 것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그러니까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형을 구형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면 윤석열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뭐를 막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그런 용도로 쓰는데 도움을 줄 게 아니라 법정 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이니까 그냥 무기징역만 해도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혁 변호사님. 일단 네. 구형하고 선고하고 그러는데 오늘 구형은 어떤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 구형해야 됩니다. 사형 구형하는 게 마땅하고요. 한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형이 선고가 돼서 정치적으로 순교자가 돼서 세력이 결집하고 그게 뭐겠어요? 결집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사면으로 가는 에너지를 응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면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요 이미 윤호개인 세력들이 무슨 결심 공판하는데 집회 신고에도 뭐 20명 30명 남지도 오고 이러잖아요. 에너지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좀 낫냐? 아니요. 윤호개인 세력들은요 철통같이 무죄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무기징역 선고돼도 어차피 순교자고 정치 탄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겁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형벌은 그게 아니라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얼마나 교란시키고 파괴시켰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형벌을 정해야 된다. 전두환이 12.12나 5.18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약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국회를 봉쇄하고 권능을 빼앗았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시킨 겁니다. 내란 중에서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상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면 그게 내란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최악이 국회예요. 국회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건드렸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본보기를 만들어야 후대에도 이런 걸 꿈꾸는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죠. 아니, 전두환한테도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보다 더 악랄한 자죠. 사실 뭐 내란만 보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란과 관련한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더 상상을 초월한 악랄한 범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하느냐 자체가 역사적으로 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도 보면은 전범들을 왜 끝까지 추적해서 사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느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라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형을 구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맘 같아서는 재판부도 이걸 쭉 끌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법원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이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전 이런 부분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인석 교수는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형량으로 그러니까 선고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형보다 무기징역일 수밖에 없다. 현재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순교자 서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1심에서 만약에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은 계속 사형수가 돼 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돼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정치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죄를 얘기할 때 나중에 가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한 2년 동안 기간에 사형수로 남을 거냐 아니면 그냥 무기수로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무기 선고를 받을 거냐 이런 차이밖에 지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윤석열한테 순교자처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효과는 거의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죄는 사형에 처하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와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이 희생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동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겠습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았죠. 막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자 아닙니까? 실행에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무게는 사형에 처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해야 그 밑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형량을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사형 아래 단계로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또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지금 봐줄까 말까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올시다. 내가 언제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가 언제 계엄 선포했냐고 할 판입니다.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에 들어있는 인원을 끄집어내 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곽종원 사령관이 그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곽종근은 그걸 창작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부하 대원은 그 말을 창작한 겁니까? 왜 그 내란이 막아졌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에 끄집어내 그 말을 복창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예, 단결. 이대장입니다. 자, 예, 8개. 국회
의사단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고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문짝 부숴서 끄집어내. 저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 절대 그럴 리 없죠.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당시 윤석열하고 곽종근 사령관하고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것들이 당시 상황실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명복창을 하면서 윤석열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리는 것들을 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걸 여단장이 만들어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어떻게 국회 들어가서 아무리 군인이나 하더라도 본회의장 문짝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발언 중에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다 부서서라도 끄집어내. 의결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봐도 명확하게 끌어내려는 대상은 일반 시민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다른 세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뭘 이게 평화롭게 질서 유지라고 인원인이 어떠한 이짝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짝을 부숴서 다 끄집어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 못하지요? 그러면 내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진관웅님, 계엄 성공했다면 국민 학살이 펼쳐졌을 겁니다. 콜드브루님, 영현백 아찔하다. ED20 미디어님, 지금 이란 꼴 났지요. DIDOG님, 다 끄집어내서 망치하고 송곳 작두로 고문하려고 한 거잖아. 중랑구 주민님,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계엄령 터지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던 그날은 평생 못 잊어요. 저는 지금 댓글을 읽으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았고, 또 군의 몸을 담고는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뜻있는 군인들이 동조하지 않아서 막은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날 밤에 군에 있는 장교 아들에게 전화를 건 그 아버지의 전화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절대 너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서는 안 된다. 왜? 그 아버지는 겪었지 않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19까지는 몰라도 5.18을 겪었고 12.12를 받고, 그런 분이 계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아예 12.12가 일어났던 때, 5.18이 일어났던 때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들도 다가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끄집어냈는데, 그걸 겪은 사람들은, 저는 그날 밤 헬기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는데요. 그 군인 장교아들한테 전화 걸었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언제 출근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저는 지금도 저 전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눈물을 흘립니다.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저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잊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위원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른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저걸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 아니,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아닙니까? 여기가 물바다가 되겠죠? 그걸 꼭 떨어뜨려야 합니까? 그런데 떨어뜨렸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은 거죠. 물바다 되는 것을 막았는데 물바다가 안 됐으니까 나는 무죄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명해야 됩니까? 전혀 법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죠. 전혀 법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고, 법관들이 또 법조인들이 생각할 때 사고의 한계가 무엇이 있냐면 책임주의라고 해서요.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를 줄을 세워가지고 자꾸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전두환보다는 범죄의 형태가 약하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선택한다면 무기징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평론을 하던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두환과 윤석열이 다릅니다. 다른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 국헌 질서를 완전히 물하나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더 나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자신이 최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측면이 있다면은 회복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더 부셔버렸어요. 체포를 방해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불법 영장이라고 마음대로 간주한 다음에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총 쏴라고 그러고, 그 공직자들끼리 총을 겨누게 만들었던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살인범으로 비유를 하자면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경찰에 잡혀야 되는 영장 발부가 된 상황에서 2번, 3번, 4번, 5번 계속 칼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낮은 형에 처벌할 수가 있겠어요. 법조계도 좀 뭐라 그럴까, 그 책임주의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건은 워낙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 사고방식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 행태를 보면은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한번 보세요. 법관들이 정말 신체적으로도 진짜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사태,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법원이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요 하나만 해가지고 들여다봐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너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는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어떤 살인범이 법정에 서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한 명 해친 살인범이 저런 태도 보여도 국민들이 분노할 지경인데,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트라우마가 오히려 남아서 회복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고,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해서 이번 사건을 왜 이렇게 저는 법관들만 가볍게 보는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연 국민들이 지금 저 트라우마로 인한 회복됐습니까? 윤석열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했습니까?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계엄 해제를 외치고 눈보라치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키세스가 돼서 윤석열 체포를 외쳤던 국민들이 명합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든 뭐든 빨리빨리 제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착오도 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봅시다. 우리가 검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너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어요. 스멀스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시간의 마력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사이에 뭐 변했습니까? 그런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거, 이거 검찰 수사 다 없애는 거, 이거 스멀스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왔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스멀스멀 그렇게 합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나? 그때 보면 정성호 장관이 옳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 조그만 것에 집착을 하지요? 우리가 확실히 수사권 다 폐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쥐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망설입니까? 왜 뒤로 한 걸음 빠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검찰이 개과천선합니까? 그런 검찰이었습니까? 뭘 지금 혹시 써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저는 참 불만이 올시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 국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했는데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군요. 지금 정부가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부분 빨리 개정하지 않느냐. 뭔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네,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입장은 보안 사건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을 갖지는 않고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 그 답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보안 수사권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과 정과 청이 어긋나는 모습을 막기 위해서 자꾸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하는 지적 때문에 국회 입법을 하지 않고 정부 입법으로 한다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입법안을 내면은 우리 국회가 검토해가지고 수용하겠다는 그림으로 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이미 논란이 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뭐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이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요구권을 얘기하는 거였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복잡한데 지금 다시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누는 상황에서 사실상 옛날에 있었던 검찰청의 중수부를 갖다가 독립된 청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한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안이 정부 안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해요.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 공지를 하신 것으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는 당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줬죠.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희미하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요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정성호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인데 저것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 뜻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달라졌나? 이제 집권했으니까 검찰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검찰을 살려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적절한 시점에 잘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당이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나 회의의 영상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름을 딱 타주셔야 지지자들이라던가 국회의원들이라던가 당 지도부라던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듯한 모양을 빨리 가라앉히고 당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중지를 모으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빨리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국회 차원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더 확실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을 잘라불든지. 그 정성호 장관 자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 공소청하고 중수청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기존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으로 잘 안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각종 사건들이 지체되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사법수사관하고 전문수사관을 나누는 이런 형태의 중수청을 구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건 좀 저는 어느 정도 10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금 설계해 놓은 걸 보면은요. 검찰을 두 개로 쪼개 놓은 것 같은 느낌? 특수부를 하나로 분리해 가지고 청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만들잖아요.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중수청은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인데 현재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요. 나눠져서 가는데 중수청에 있는 사법수사관이 검사거든요. 그 검사란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또 공소청에 있는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신청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양쪽 다 수사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여기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쪼개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언제든 정권이 바뀌면은 야 그냥 같이 다시 합쳐. 어차피 건물을 지금 다 따로따로 지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층으로 분리해가지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그럼 같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사건 처리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존 검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안정을 추구하다가 이게 개혁이라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196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검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 검사니까 이 조항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봐줄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적으로 검사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와 같은 거예요. 검사한테는. 이걸 없애야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어도 그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이 검사 새끼들이에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엮어가지고 다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싹을 잘라버려야지요. 어제 강덕수님께서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 국회 발언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정성호 장관의 말을 듣고 마치 문재인 때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봉욱의 의견을 보면 검찰은 아직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성호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국민들의 생각과는 반하는 겁니다. 독초는 산에서 자라도 독초고 텃밭에 옮겨 심어도 독초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고는 정치적 발언이나 댓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성호의 발언과 눈에서 윤석열을 봤습니다. 의원 시절 말했던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 한낱 높아심으로 끝났으면 하지만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네요. 단적으로 특검 조사에서 검사들이 저질렀던 행태에서 그 오만함과 습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모든 비리는 기득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국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 꽂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며. 저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독초는 산에서 자라도 독초고 이걸 갖다가 텃밭에 옮겨 심어도 독초다. 검찰이 그 사이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반성적 태도를 뭘 가지느냐. 근데 정치 검찰로서의 그 모습만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고 지금 어제 나온 안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자, 검사의 권한이 사회에 미치는 권한과 뭔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가지는 권한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정관 출신을 영입한 로펌들입니다. 로펌들은요, 예를 들면 고위직 검사를 영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사건 전화하고 뭐 이러는데 몇 억씩 받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위직 검사가 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변론을 했을 때 큰 영향력이 미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힘이 있어야, 그 권한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 결과 검사가 별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면, 매우 축소된다면 검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현격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이 거대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반드시 기존 질서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그 용어에서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수사사법관의 자격이 읽어보니까 판사, 검사 2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예요. 결국 뭐냐, 사법자 붙인 게 원래 중수청에는 수사관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사관도 그냥 수사관하고 수사사법관하고 나누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만 따로 좀 신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법조인은 다르다. 일반 수사관하고 다르다. 검사가 왜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성 가지고 있는 기업범죄나 여러 가지 전문성 가지고 있는 법조인은 아니나 뭐 경찰이라든지 사법시험은 안 붙었지만 그냥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하고 내가 법관으로서 지금 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 거길 가겠냐. 좀 위에 올려줘야지. 지휘도 좀 하고 감독도 하고. 법 모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해. 이게 뿌리 깊은 검찰주의적 생각이라니까요. 법을 알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에요. 공소청이 존재하잖아요. 공소청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의견 교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할 실익이 없어요라든지 이런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 안에 꼭 사법시험을 붙고 변호사 시험을 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지휘하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뿌리 깊은 권위주의 의식, 특권 의식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검찰이지 이재명 검찰이 다릅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의원 질의 때 들어보시죠.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경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은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그렇게 놔뒀다가 어떻게 하라고?
정성호 장관 절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부가 바뀐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카르텔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 기득권 구조, 상하관계, 그동안 잘못됐던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이거 용두삼이도 아니고 계약 수준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 다른 당에 있는 분들. 이거 검사들이 아지트만 옮겨놓은 거 아니냐. 아지트를 A에서 B로 옮기다고 검사들이 바뀌느냐. 이거 사실상 검찰 기득권 카르텔 더 다른 방법으로 강화해 주는 거 아니냐. 중수청, 특수부 그대로 갖다 놓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바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국회 입법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슈크림님, 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되냐? 수박을 수확하려면 수박씨를 심어야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탔으니까 다시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잡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절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발언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다선 의원 하면, 물론 다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하지요. 그만큼 할 만했으니까 국민들이 여러 번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선 의원이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너무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나 할까요? 선악의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심을 지켜야죠. 저는 김병기도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여러 번 되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시국에 그야말로 상종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내 잘못 불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국힘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경찰 좀 저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영혼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왜 나옵니까? 다선이요, 그만큼 본인이 나는 다선을 하면서 때가 많이 묻었다, 나 아주 더러운 자야, 내가 매일 씻어도 그 때를 벗기기 힘든 거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내가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해도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이번에 김병기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걷는 것부터 그랬어. 국민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꼭 윤석열 같이 걷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개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그 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자가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이제 와서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고. 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했지요.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김병기 의원의 얘기 들어보죠. 페이스북에 올렸죠. 나오자마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잔인? 누가 잔인합니까? 꼭 말도 윤석열 같이 합니다. 지금 누가 잔인합니까? 한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하는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린 것이 잔인한 겁니까? 어떤 게 잔인한 겁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의했는데 일단 재심하면 또 다시 논의하죠. 일단은 재심을 인용할지 여부를 다시 윤리심판원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는 절차로 갈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할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의라든가 의원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민주당 혼자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태도,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결정 과정을 국민들이 굉장히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혼자서 이 정권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응원봉 들고 그 추운 거리에서 같이 밤새 집회하고 같이 농성하고 같이 단식했던 시민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개혁하고 깨끗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물론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없고 원외 인사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이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과 통화하면 정말 눈물나게 혼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지도부께서 왜 시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고 제대로 결정하라고 했는지 그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뭐 비상징계권이 있으니까 대표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김석환 평론가님 일주일은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일주일도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그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그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한 게 18일이 지났어요. 어느새.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 나오자마자 지금 다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재심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재심 신청하면은 그 이후 절차가 지금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거든요. 재심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 최고위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비상징계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또 뒤로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명 결정을 당 지도부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얼마나 단호한 결정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그 이후에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이름 바꾼다고 날지를 떠는데 좋은 이름들 이미 우리가 다 줬는데 뭘 그거 바꾸면 뭐 달라집니까? 아무튼 오늘 윤석열이 이제 구형은 내려질 거다 강수영 변호사님이 전망하셨는데 일단 뭐 몇 시간을 끌더라도 오늘은 하겠죠. 내일 이 시간에는 윤석열 사형 구형 놓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면은 집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요.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패널 분들께 이 홍삼 100년 진고 이거 좋은 거였는데 비싼 거요. 근데 내가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오. 왜 드리냐? 힘내시라고. 이거 지금 까서 한 숟갈을 드셔봐요. 예. 저는 그리고 차도 한 잔씩 우리가 준비해 왔는데 차도 드시고.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힘내시라고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드세요. 그거는 저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효과를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떠서 드셔봐요. 제가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 이거 정말 좋은 거 알고 같이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더 나은 100년 진구는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홍삼 제품보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쉬니까 제가 권합니다. 근데 말아가지고 그 숟가락은 깊이가 있죠. 엄청 진하네요. 네. 달지도 않고 네. 너무 좋다. 우와. 근데 이제 그 차로 마셔도 되고 그렇게 떠서 드셔도 되는데 그 차는 제가 타온 거거든요. 집에서 꿀을 좀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와. 힘이 나시죠? 네. 네. 그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일주일간 네. 쭉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좀 풀어졌습니다. 예. 어렸을 때 동네 한약방 있었거든요. 네. 한약방 문 딱 열었을 때 냄새가 확 나잖아요. 네. 딱 그 맛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주 오묘하게 막 이렇게 쑥향도 들어있고 뭐 그러는데 뭐 쑥향이 나네. 그런데 보니까 이 쑥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쑥잎도 있고 천국 뿌리줄기 몸에 좋은 건 다 들어있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매일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 건강을 이걸로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하나 안주로 그 육포 제가 또 저 여러분만 특별히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패널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서 하나 드세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어젯밤에도 이렇게 TV 보면서 그거 하나 순삭했는데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관심사였거든요. 이거 까게 해주시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게만 해주시나. 드시라 그러면 나한테 근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육포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자신 있거든. 안 딱딱하네요. 저 육포 딱딱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부드럽네. 이가 약한 분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치즈 육포도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육포.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오리지널 육포, 매운맛 육포, 그다음에 치즈 육포.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맛있게 드십시오. 빅마우스님 100년 진거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드시면 아주 힘나실 겁니다. 정어리몰에서 이 육포 드시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리뷰도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리뷰 좀 소개해 드릴까요?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게 그냥 순삭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부드럽고 맛있네요. 세 가지 맛이 다 부드러워요. 매콤하니 손이 자꾸 가서 큰일이네요. 완전 새우깡이죠. 와 빠른 배송도 너무 감사하고 치즈 육포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매운 육포는 살짝 매콤한 게 뜯자마자 순삭이네요. 아주 한결같이 부드럽다고 해주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육포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맛있다니까요. 이게 한 봉지에 얼마나 할까요? 지금 한 봉지에 1,500원 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정어리몰인 부자인가 보다. 어떻게 이 가격에 주냐. 그랬다니까요. 이게 20g당 단백질이 6g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엄마한테 맨날 계란을 먹든 고기를 먹든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데 계란도 먹기 싫고 고기도 드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드실 수 있는 아주 간식으로 맛있어요. 되어줄 것 같아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육포 좋아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따가 저 육포 하나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 드릴게요. 예. 자, 일단 홍삼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육포 드시고 그리고 또 타이백 감귤도 지금 정어리몰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강수현 변호사님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하게 만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